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가윤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이상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자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23.4%, 야당을 심판하자고 한 응답자는 35.8%였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꽤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견제를 넘어서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아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총선용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아 보육 대란을 일으켰다가 역풍을 맞은 쪽도 야당이 다수인 일부 지방의회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홍영표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북 정책에 변화를 주는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최근 북한의 이런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고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정말 확실하게 북한의 핵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그런 조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며 마치 우리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이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늘 핵타결, 핵불바다, 핵도발, 서울과 백악관, 워싱턴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연일 내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가 경고했는데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의지를 확실히 이번에는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데 큰 공감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통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된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이고 또 그 중단시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대화 신용만 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또 지난 8월 달에 그런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도 정부는 또 그래도 강력하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짚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악용하고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대화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식 장관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본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1조 2,500억 원 정도지만 스크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네,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다든지 또는 그 인건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퇴직 교원과 그 신규 교원의 차액이 상당한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학교 시설비에서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한 내용보다 더 많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누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교육청은 순세계 잉여금 3,281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1,874억 원만 편성을 했고 경기교육청 3,058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80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2월 말 퇴직하는 교사의 인건비 절감분도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교육청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누리 예산의 편성은 법령상 의무 지출 경비로 되어 있고 교육감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부분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정 사정이. 그런데도 전액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누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그 3세에서 5세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재정 여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누리 예산 사업이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우리 서울시장님은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교육청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만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비아냥조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대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개월분을 편성을 했어요, 우선. 이어서 2월 1일 추경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월분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목적 예비비 124억 원, 교육청 전년도 2월금 187억 원으로 또 311억 원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서 폐교된 삼형초등학교 부지를 조속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 중 3분의 1,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용지 일반 회계 부담금 200억 원이 조기 전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박원순 시장님이 모르시고 말씀했다면 그것 또한도 답답한 일이고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도 대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조속히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당초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을 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해당 교육감님들도 동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 공세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언론사 사설 제목들이 나오는데 언론사 지적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 과정 예산은 법령상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어 있고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사정을 빌미로 해서 편성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들의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태도가 좀 달라졌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걸 지금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이제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에 공시된 교육청별 결산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육청의 역시 부담을 높이는 무상급식 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전국 교육청의 평균 누리과정 예산은 5.8%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 평균 비중은 3.0%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6.6%, 무상급식 예산 비중은 4.2%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교육감님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무상급식 역시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 예산은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까? 결국은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감님들의 어떤 공약 사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그 음식 쓰레기도 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음식 쓰레기의 처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8억 원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갔고 경기교육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드는 돈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를 아낄 대로 아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020년에 만 18세 학령 인구는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모든 대학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죠. 네.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학 구조개혁법이 절실한 어떤 통과돼야 되는 그런 법이고 이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 언론 그리고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광범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학구조개혁법에는 자발적인 어떤 퇴출을 하는 재단에 대해서 그 설립자의 기본금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 말씀 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차, 그러니까 1주기 정원 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 조정의 결과 오히려 그 평가의 지표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 평가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의 감소가 수도권과 차이가 없었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한 그 평가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 경제만 맡겨둔다면 오히려 지방 대학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주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4만 7천 명 정도의 정원 감축을 이뤘습니다마는 이게 2주기, 3주기 진행해 나가면서 정원 감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률적인 어떤 정원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실한 대학의 퇴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3년이면 불과 앞으로 7년 남아있는 상황인데 학령 인구가 16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일반 대학의 평균 신입생 숫자가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개 대학이 한 사람의 신입생도 뽑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학부형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이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구조개혁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이 지난해 정부의 대학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자율적인 구조 조정 계획을 짜고 또 추진해 오고 있는 까닭은 이 법 제정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좀 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육부가 예. 이번 국회에서 그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부 간부들이 전부 나서서 이 법이 19대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만약에 이 하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안 된다면 이번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법이 제정이 우리 안- 신뢰가 깨질 수가 있는데. 신뢰도 깨어지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감축을 대학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그 정원 조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네. 올해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이제 시행되면서 기존의 어린이집의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우리 국회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료를 6% 인상해서 아마 올해 7월부터 이걸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6%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맞춤형 보육 사업 시행에 앞서서 3월부터라도 얼마 정도 보육료 인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춤형 보육 개편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보육료 인상 6% 인상한 것도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것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7월 달부터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나 또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또 한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좀 일부라도 좀 올릴 수 있도록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쪽에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좀 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예. 3% 정도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상을 하고 7월부터는 이제 6%를 다 인상을 하고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8% 인상하는 안을 시행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서 속히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판다곰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판다곰이 죽순만 먹고 다른 먹이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4년 가까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야당의 열린 태도 부족, 다양성 부족이었습니다. 여당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도 반성할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앞에서 판다곰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지난 4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정부 여당 발목 잡기가 지나쳤고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태도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더욱더 불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정책에도 변화를 준다면 야당을 심판하자는 야당 심판론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